안녕하세요. 이번 서울사이버대학교 기계제어공학과 특강을 맡게 된 권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기획과의 미래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했는데 다소 무거운 주제입니다. 감히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1시간 정도가 절대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재미있을 수 있게 다양한 좀 이야기들 좀 얘기해드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기획과의 미래라는 주제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대한민국 대학의 기계공학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도대체 R&D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학에서의 기계공학은 어떤지 연구와 조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그 대학 현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그럼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Q&A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의 내용이라든가 미국 대학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영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영어 보면은 되게 어지러운 거 잘 알고 있어가지고 가급적 한글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뭐 약간 개념적으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냥 채팅창에다 편하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체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편하게 채팅 치시면은 제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은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제가 나침반처럼 여러분들에게 뭐 어디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저기로 가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네,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해볼까 하는 어떤 지도의 성격의 강의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침반이 아니라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보여주거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 성격의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볼 거고요. 뭐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권준표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유니스터디에서 뭐 기계공학 전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 진동학, 열전달, 매틀랩, 공학수학, 정력학 등등의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유튜브 채널도 그냥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갓준표닷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질문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계공학 관련해서 공부하실 때 뭐 궁금하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컨트롤 F 해가지고 궁금한 내용들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럼 웬만한 내용들 다 있으니까 되게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제 이력을 좀 말씀드리자면 되게 복잡을 하지만 기계공학부를 졸업을 하고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뭐 대학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 뭐 회사를 가야 될지, 그리고 회사를 가면 뭐 공기업을 가야 될지. 제가 2012년도 이때쯤에는요 사실 그렇게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뭐 NCS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물론 엄청 어려웠고 그때도 되게 경쟁률이 높은 시험이긴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뭐 공기업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뭐 일단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회사를 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뭐 아직 내가 대학원은 좀 자신이 없으니까 뭐 회사를 한번 가보자. 왜냐면 뭐 회사를 일단 가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고 친구들도 딱 그렇게 준비를 해서 삼성 가고 현대자동차 가고 뭐 대기업 가고 이러니까 저도 한번 이제 지원을 해보자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에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게 좀 공부가 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좀 여러 가지로 느끼게 되었고,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대학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안에 퇴사를 했습니다. 1년 안에 퇴사를 하고 이제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서 연구 경력을 열심히 쌓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이제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라고 하는 곳에서 박사 과정 이제 합격을 해서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열심히 박사 과정 진행 중이고, 차수로는 지금 박사 과정 6년 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졸업을 앞두고 있고, 작년쯤에는 좀 기회가 좋아가지고 미국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에서 하드웨어 디자인 쪽, 그리고 재료, 이제 아이폰, 제 애플 되게 웃긴 게요. 애플은요, 부서가 아이폰 팀, 막 아이맥 팀, 아이패드 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가장 이제 성공의 시작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폰 스마트폰이 딱 그래도 2010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파트먼트 부서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료팀이 있습니다. 매트리얼스 팀이 있어서 그 매트리얼스 팀이 사실 이제 아이폰 딱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잘 깨지는 유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글라스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시라고 해서 아니면 이런 마디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애플워치 이런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금속 관련된 팀이 또 따로 있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폴리머 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팀이죠. 아, 플라스틱이 도대체 아이폰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애플 펜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케이블 뭐 이런 거에서만 쓰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폴리머들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폴리머 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폰 팀 안에 이제 메인 재료 팀 안에 금속 글라스, 뭐 폴리머 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는 폴리머 팀에서 한 1년 정도 인턴을 했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본의 아니게 한국에서도 대학원과 회사를 해봤고요. 미국에서도 물론 인턴이긴 하지만 대학원과 회사를 동시에 경험을 해봤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짧지만 뭐 제가 제 정해진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정말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길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뭐 친구들 아니면은 뭐 동문들이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 좀 더 열심히 뭔가를 좀 도전해봐가지고 미국에 한번 진출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어떤 대기업 혹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기 원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좀 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맞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매트랩이라든가 동력학이라든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디어 강의를 좀 많이 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고체역학이라든가 연력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해놨고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유튜브에 무료로 강의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성격을 맞추고요. 그럼 이제 기계공학과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기계공학과라는 거는 다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계공학은 뭐 힘과 에너지 관련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키워드적으로 보면은 같이 한번 이제 좀 보면요. 이제 아마 좀 확대를 했으니까 좀 잘 보이시죠? 이제 뭐 딱 얘기하면 힘과 에너지 뭐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로봇,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친환경, 바이오 뭐 이런 어떤 메카니컬 뭐 스킬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이크로 나노뿐만이 아니라 뭐 냉난방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 있고 특히 요즘 많이 핫한 이런 AI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기계공학과의 성격이 다 다르고요. 어떤 교수님을 또 임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미래 정책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기계공학부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되게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대학교도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아예 그냥 이렇게 땅 해가지고 진출 분야를 보여줬죠. 사이트를 보면은 그래서 뭐 자동차 분야, 중공업 분야, 전기전자 분야, 이제 파워플랜트 건설 분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뭐 대충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메카트로닉스 아까 얘기했던 뭐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나노바이오 나와 있고 엔지니어링 뭐 항공우주 선박해양 등등으로 나와 있고 IT, BT, N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노테크놀로지까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좀 언급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나라 국내 기계공학부를 보면은 조금 이런 어떤 제조업 위주의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학생들을 잘 공부시켜서 이제 진출시킬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쪽에 가치에 중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신 서울사이버대학교 기계제어공학과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키워드로서 이제 뭐 금속 제품이라든가 일반 기계, 전기 기계, 그다음에 정밀 기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로봇 얘기 나와 있고 에어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우주항공, 반도체, 나노기술 이런 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아직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뭐 근데 사실 교수님들이라든가 너무 뭐 교직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것들을 매번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대학의 어떤 성격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제조업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의 분위기라는 거는 fundamental research, 즉 어떤 이론적인 거라든가 어떤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뭔가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조업 쪽에 학생들을 잘 진출시켜서 훈련시켜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특징스러운 거 보니까 그 서울사이버대학교 기계제공학과 같은 경우는 교과과정 계외에 이런 전문가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이런 어떤 기계 제어 전문가 아니면 인공지능 제어 전문가, 로봇 전문가, 이제 응용 전문가라는 것으로 이제 특화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커리큘럼이 좀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따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자격증에 대해서 뭐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아닌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평소에 잘 해놓고 짧은 시간 내에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어쨌든 좋은 거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평소에 좀 잘 준비를 해두면은 뭐 친구들하고 술 마시거나 롤이나 배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진로를 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해 나가느냐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는구나,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 다른 국가,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 다른 학교, 교수님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면은 내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교과목 플로우 차트도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에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게 이제 2019년 들어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교과목 플로우 차트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1학년 때 뭐 기본적인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배우고요. 2학년 때 공업수학이라든가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이런 것들 배우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제 재료학, 공학재료학, 열전달, 유체역학 원투, 연력학 원투 이런 식으로 배우거나 이런 시스템 해석, 자동 제어 같은 걸 배우면서 마지막 4학년 때는 보통 취업 준비하느라 잘 못 듣는데 세부 과목, 뭐 재료고동학이면 재료고동학, 아니면은 뭐 로봇공학이면 로봇공학, 응용유체역학이면 응용유체역학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나의 진로를 고체 재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연료체 에너지로 갈 것인지, 나노바이오 쪽으로 갈 것인지, 생산 설계로 갈 것인지, 컨트롤 쪽으로 갈 것인지를 조금 어느 정도 정해서 이런 어떤 테크트리라고 하죠. 보통 테크트리를 이제 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4학년 때는 다들 취업 준비하느라 좀 바쁘고, 우리가 이제 대학교,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 필수 학점이 있고 전공 선택 학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공 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듣는데, 이제 요 변들이 한 3, 4학년 2학기부터 한 요 변두리 정도 애들은 전공 선택이라서 이걸 꼭 다 듣지 않아도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학점이 좀 취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2, 3학년 때쯤에 원래는 이제 고체역학도 들어보고 연력학도 들어보고 동력학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좀 뭔가 고체랑 재료가 좀 마음에 드네? 그러면 내가 이쪽 테크트리를 한번 타볼까 해서 좀 자기의 포인트를 좀 몰빵을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타거나, 아니면 내가 좀 공부해보니까 열전달이라든가 연력학 쪽이 난 좀 마음에 드네? 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테크트리를 타서 이쪽에 어떤 나는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테크트리를 탈 수도 있겠고요. 난 로보틱스가 좋다. 그럼 자동제어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로봇공학을 들어본 다음에 뭔가 좀 이제 수학적인 벡터라든가 선형대에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제어라든가 로보틱스로 갈 수 있는 이렇게 테크트리를 탈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못 고르는 것 같고요. 저 스스로도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은 내가 뭐 이쪽이 좋다 이쪽이 좋다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같이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5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기계공학과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한 상태에서 좀 공부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느 분야 쪽에 갈 것인지,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뭐 제어 쪽으로 할 것인지, 인공지능 쪽으로 할 것인지, 로보틱스를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해준 테크트리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어떤 대표적인 기계공학과의 5가지의 카테고리, 고체 재료, 연료체 에너지, 나노바이오, 생산 설계, 컨트롤 제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 관심 있게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살펴보면은 진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괜찮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고 잘 들리죠? 화면도 잘 보이고, 채팅으로 혹시라도 조금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요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 연구개발 예산안을 좀 갖고 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재정투자가 R&D 쪽에 29.8조 원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될 거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약 금년 대비 이제 8.8% 증가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하게 상시해서 이제 거의 한 30조 원 정도로 지금 투자가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보니까, 물론 이게 미국의 어떤 정부 웹사이트가 아니라 AAAS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사인데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팩트는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 이런
non-defense research boost and a focus on applied science mark the latest budget request 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연구 예산 자체가 국방 쪽에 들어가는 연구 예산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방 쪽에 아닌 뭐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펀더멘털 리서치 아니면은 뭐 어떤 기본적인 기초과학이라든가 이런 게 쪽에 들어가는 이제 연구가 있을 텐데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방 쪽에 들어가는 리서치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고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R&D 예산은 한 172조 정도로 지금 미국 연구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조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72조 정도가 토탈 R&D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디펜스 부분과 난 디펜스 부분을 나누면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Basic Research가 있고 Applied Research, Development, R&D Facilities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각각 금액이 산정돼서 총합이 이제 뭐 172조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72조 원이라는 게 제가 환율을 지금 그냥 대충 1,000원으로 한 겁니다. 아마 한 200조 되겠죠? 환율 적용을 하면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은 Space, Health, Energy, 뭐 General Science, Environment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예산들이 2021년도에 대비해서 2021년도로 가면 다 증가했어요. 뭐 17%, 17.2,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증가했죠? 44%나 증가를 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헬스라든가 애그리컬처 같은 거 진짜 전반적으로 지금 연구 예산안이 지금 다 증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디펜스 쪽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0.9%밖에 안 줄어들었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어쨌든 이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정해진 예산이 어떠한 리서치로 이제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당장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 교수님들은 엄청나게 눈에 불을 켜면서 이걸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정부의 예산을 따서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 내일 대학원을 가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쪽에 열매가 있는지를 잘 보는 게 사실 교수님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뭐 5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이렇게 확확 바뀌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예산의 어떤 편성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걸 조금 더 프로포즈를 쓸 때, 연구 제안서를 쓸 때 국방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더 펀더멘털 리서치 또는 에너지라든가 예를 들면은 지금 누가 봐도 에너지 쪽에 44%가 증가를 했는데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쓸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프로포절에 대한 어떤 대비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연구 예산 편성이라든가 미국 연구 예산 편성이라는 거를 아주 주의 깊게 보면은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 또는 국가가 5년 뒤에 뭐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이라도 그냥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정확하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걸 딱 보면서 처음에는 와씨 미국이 한 200조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30조 쓰면은 우리나라 꽤 대단한데? 라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리서치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리니어하게 돈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30조고 미국이 한 200조가 되니까 막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따지면 6분의 1보다 훨씬 더 작을 것 같은데 연구예산 되게 많이 쓰네 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익스포넨셜하게 간다는 거죠. 아니면 X제곱 정도로 간다고 쳐도 이게 우리나라가 1이면은 미국은 사실 6배니까 36배나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지금 누가 봐도 170조라는 건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비해서는 어쨌든 팔로워의 입장이고 이런 정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개발하는 어떤 이런 추진력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규모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팔로워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런 쪽에 따라가려면 팔로워 입장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그냥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과목들 막 공부해가지고 학점 받고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지 앞으로 내가 어떤 진로를 따질 수 있고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지금 바빠 죽겠고 숙제해야 되고 막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걸 누가 알려주겠냐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부 예산 같은 게 도대체 어떻게 편성돼 있고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떠한 과학 정책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를 잘 살펴봄으로써 그게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의 일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5년 뒤와 10년 뒤는 사실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그때거든요. 그럼 지금 사실 제가 좀 논외이긴 한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뭐였냐면요. 2016년도 제가 버클리 입학할 때 당시에 그때 떴어요. 인공지능이. 뭘로 떴냐면 그 딥마인딩이 알파고 때문에 이세돌 경기에서 알파고 때문에 그때 떴는데 그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좀 얘기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수많은 연구자들은
몇십 년 전부터 그 연구를 해왔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미리 보고 미리 들어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미국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할 때 막 이렇게 자소서 같은 걸 쓴단 말이죠. 그럼 자소서 같은 걸 쓸 때 우리가 처음부터 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선배들한테 좀 정보를 받아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 같은 걸 하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애들하고 뭐 카이스트 애들하고 이제 저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쉐어를 하면서 스터디를 하는데, 이제 서울대에 있었던 어떤 기계공학과 친구가 자기가 5년 전에 받았던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갔던 사람이 MIT의 박사과정에 입학했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미 딥러닝 쪽에 대한 연구 주제에 대한 프로포즈를 이미 거기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2016년쯤에는 아마 박사를 다 따셨을 거고, 2020년 지금 와서는 아마 이제 뭐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액의 연봉을 받는 회사로 가든 뭐 대학교에서도 막 초청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선구안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제가 그걸 얻는 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 친구들 아니면 뉴스 이런 데서 듣는 얘기들은 이미 다 늦었다는 거죠. 뭐 제가 할 말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막 가자 할 때 한 2016년도쯤에는 제 친구가 이미 채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 이렇게 막 집에 갔더니 방이 두 개인데 한 방에서 우왕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딱 들어가 봤더니 뭐 기계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랬더니 아, 형 혹시 블록체인이라고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겨울. 그러니까 가즈아 하기 전에, 그 2천만 원 뚫기 전에, 가즈아 하기 전에, 그 아무도 몰랐을 때 돌아가서 형 혹시 블록체인 아세요? 이래가지고 그게 뭔데? 이러면서 논문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그 비트코인 관련된 그 블록체인 관련 논문. 그래서 자기가 그 채굴을 하고 있대요. 그 친구 뭐 지금 얼마나 벌었는지 전 모르죠. 근데 아마 그 중간중간에도 열심히 돈 잘 벌어가지고 뭐 몰디브로 여행도 가고 했던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가즈라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먼 발치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인 입장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은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여기를 이제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 펀딩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예산들이 쪼개져서 각 정부 부처로 이렇게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NIH라든가 NSF, DOD, DARPA, DOE, NASA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연구 부처,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도 있고 과기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부서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서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있는 교수라든가 회사들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협업을 많이 해가지고 프로포절 정부 돈 따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되게 큰 연구 단체고요. 이런 정부 펀딩이 각각 대학이라든가 회사로 이제 가면서 이제 같이 기초 연구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날파라는 걸 한번 갖고 와봤는데, 날파는 이제 국방부 산하에 있는 부서인데 여기서도 상당히 리서치를 많이 하고요. 여기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아마 그냥 구글에다가 날파 치시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날파 같은 경우에서 지금 현재 어떤 기초 연구를 되게 중심적으로 보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요. Preventing Pandemics 딱 앞에 나오죠. 누가 봐도 지금 코로나는 혹은 이런 팬데믹 현상은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딥러닝 누가 봐도 제 뭐 워낙 핫하니까 뭐 Make It 뭔지 모르죠.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퀀텀 센싱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것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스텔스 아무래도 이제 국방부 쪽이니까 이런 관련된 연구 예산이 좀 편성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뭐 세미컨덕터 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반도체 아니면 뭐 수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기초 연구가 하나의 부서에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DOE에서 보면 또 다르게 되어 있고, 또 딴 데서 보면 또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아까 NIH, NSF 이런 내용들 한번 쳐보시면요, 이제 정말 다 나와 있어요. 올해 어떻게 편성이 되고 내년에 어떻게 편성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부터 영어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요, 채팅창에다 편하게 쳐주세요. 지금까지 괜찮죠? 잘 듣고 있죠? 졸지 않고 있죠? 재밌는 거예요. 저는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 갖고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계적 공학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관련된 연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Make It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딱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보니까 굳이 좀 한국말로 하면은 합성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보면은 여기 이제 뭐 로봇 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썰모 센서 같은 것도 있고, 뭐 모터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좀 보니까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목적은 신소재를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보시면은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영어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알기 쉽게 한번 그냥 우리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리서치 케미스트, 화학하는 사람들이 디자인하거나 메이크하는 거예요. 뭘 메이크하냐면 new molecules, 새로운 어떤 분자 구조라든가 이런 재료를 연구를 하는데 뭘 위한 거냐면은 that could enable a slew of next generation military product.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파는 이제 국방부 밑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제 국방 관련된 연구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크래프트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군사들에게 쓰는 어떤 메디슨이라든가 batteries, 뭐 fuel cell, adhesives라고 하는 건 접착제. 여러분들 접착제가 그냥 스카치 테이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로켓 같은 거 만들 때 열에서 고온에서도 잘 붙을 수 있는 접착제라든가 아니면 충격을 좀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접착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거든요. explosive, coating, paint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신소재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무한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거나 뭐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탕과 소금의 비율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레시피를 연구를 해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The challenge today, however, is that designing and producing new molecules with desired properties.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property, 내가 짠맛을 원한다, 신맛을 원한다, 아니면 단맛을 원한다, 이런 desired properties를 갖고 있는 어떤 아이들의 레시피를 optimize,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린다, 슬로우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엄청난 인투이션과 익스페리언스가 필요하다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제로 과학자들이 하는 게 단순 반복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수많은 디자인을 하는 과정 속에 나의 어떤 인투이션이라든가 익스페리언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되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의 어떤 뭐 노동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낭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optimizing a synthetic route, 합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레시피예요. 여러분들의 요리 레시피를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뭐다? 사람들이 제안하는 거는 AI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건 어쨌든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반복적으로 체크하고 성공했냐 실패했냐 다시 돌리고, 테스트 성공했냐 실패했냐 다시 돌리고,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이걸 수백만 번, 수천만 번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무한한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의 인투이션과 어느 정도의 익스페리언스를 갖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University of California, 버클리, 제가 지금 있는 버클리 대학교에서 되게 배터리 하면 되게 유명한 대가가 한 분 계신데, 제 프로페서 시더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시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계공학과에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무슨 메일인지를 제가 보니까 제가 갖고 오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배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동화하려고 한다. 그거 일할 수 있는 포닥 구한다.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계 제어 공학과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로봇 팔이라든가 딱딱한 어떤 엔진이라든가 모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집게라든가 아니면은 뭐 온도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다 설계를 해가지고 자동화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합성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계공학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일을 보냈더라고. 우리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 있어. 우리 펀딩 있어. 너네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연구실에 연락 줄래? 이런 식으로 포닥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기계공학과 애들을.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사실 제로과이고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기계공학 쪽의 사람을 그렇게 뽑는다는 걸 보고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쪽 애들 중에서 관심 있는 애들이 보통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기계공학과는 또 기계공학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재료공학은 또 재료공학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것들이 잘 융합이 될까? 사실 되게 궁금하긴 한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벌써 메일을 받은 지가 한 달 전이니까 분명히 어떤 분명 어떤 포닥을 이제 구해가지고 할 텐데요. 대충 characterization 테크닉, 재료 검사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제가 정말 극히 일부의 내용을 갖고 왔는데, 뭐 X-ray diffract analysis, 뭐 Fourier transform, scattering, DLS, GPC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 반복적으로 질량 재는 거, 무게 재는 거, 아니면은 뭐 농도 맞춰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정말 있는데요. 뭐 온도 재는 거 이런 거. 왜냐하면 합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도 지금 이제 저는 폴리머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폴리머 합성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반복이고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확하게 막 3mg per ml의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10mg per ml.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금 10mg이에요. 어떤 물질 10mg을 잰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용매를 뭐 10ml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솔루션 만들어 이걸 한 방울씩 떨어뜨려가지고 이걸 뭐 30분을 리액션 반응을 시켜야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또 어디다 옮겨가지고 또 30분 정도 뭐 히팅을 시킨 다음에 또 나와서 그걸 갖고 또 뭐하고 이렇게 반복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체계적이지가 않고 좀 더 옵티마이즈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군가 이제 기계가 해주면 좀 좋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 이런 뭐 스캐러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가속기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쫙 원자가속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계속 돌려가지고 이렇게 평 쏘면은 그거 갖고 이제 뭐 재료에 싸가지고 재료의 어떤 구조를 특성하고 이런 기법인데, 이게 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뭐 제약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펀더멘털 베이직 리서치에서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많은 재료 검사 기법을 그리고 AI 그런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같이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지금 되게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 AI라든가 뭐 딥러닝 이런 얘기가 사실 없으면 워낙 핫하니까 펀딩 따기도 사실 어려운 것도 좀 현실이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기계 제어 공학 쪽에 정말 관심이 많고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뭐 로봇 팔 움직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3D 프린팅 모터 제어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 조금 더 화학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한번 또 같이 고민해보는 기회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미리 관심을 갖고 조금씩 경험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뭐 이런 교수님들이 이메일을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지원을 해서 정말 나의 어떤 연구 역량 또는 분야를 확장시키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예, 교수님께서 지금 메이킷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하셨고, 미국에서는 기초연구 주제로 시작한 아이템인지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고려한 시작한 주제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즉 무슨 얘기냐면 펀더멘털 리서치에 들어갔던 돈들이 상당히 어플리케이션 쪽에 많이 융합돼서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NSF라든가 DOE라든가 이런 프로포절 관련된 사이트를 보시면은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초 과학에 대해서 돈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정말 이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그린 에너지를 실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인류의 어떤 존속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조금 회의가 들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엔지니어링이 좀 접목되어 있는 그런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의 연구 펀딩을 많이 편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 시작된 연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중요해질 수 있다. 최소한 지금 이 5년, 앞으로 5년이라든가 이런 그 바이든 행정부에 의한 어떤 이런 연구 주제에 의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외에도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채팅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요, 바이오 쪽인데요. 뭐 사실 이건 2010년도 넘어서 2000년대부터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 소형 의료 진단 키트라고 말씀을 했는데 보통 이제 랩 오너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랩 연구실이 칩 하나에 있다는 얘기예요. 연구실이 칩 하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혈액 검사를 한다든가 뭔가 어떤 진단을 한데 여러분들 이제 피를 뽑잖아요. 그럼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연구실에 보냅니다. 그럼 그걸 소량 채출해가지고 원심 분리게 돌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과가 이제 딱 종이로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칩 하나에서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뭐 이거는 달파라는 그 기관이 아무래도 이제 국방 쪽에 관련돼 있고 군인들의 건강을 혹은 이런 건강 상태를 빨리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영상이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은
칩 하나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건강 상태라든가 데이터를 수치적으로 측정을 하려면은 수많은 이런 어떤 뭐 혈액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유체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이론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유체역학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유체역학 맨 처음에 보면 막 표면장력 배우시죠? 그 다음에 뭐 유체 정력학 해가지고 무슨 뭐 델타 P는 뭐 감마 H니까 거기에 뭐 전압력이 어떻게 들어가서 모멘트가 어떻게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걸 나아가면 여러분들 이제 뭐 인터널 플로우, 익스터널 플로우 해가지고 인터널 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 하겐 포아젤 이쿠에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시어 포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뭐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유체가 밖에서 확 흐르는 거랑 아주 작은 어떤 미소관에서 찐득찐득한 비스커시티가 되게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뉴토니안 유체 아니면 non-뉴토니안 플루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체들이 그런 작은 관 안에 흘렀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유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용할지를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P가 있어. 예를 들면 P가 한 10mm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칩에서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이것도 확인하고 하려면요 그 P를 어쨌든 조금하게 분할해가지고 딱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배분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작게 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어떤 연구가 할 수도 있을 거고 P 안에는 뭐 그냥 뭐 하나의 물질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적혈구, 백혈구만 하더라도 사이즈도 다르고 그럼 이런 어떤 혈소판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뭐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유체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단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유체학은 아마 댐 아니면 뭐 저수지 아니면 뭐 터보너리 뭐 이런 걸 공부하실 텐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공부를 해서는 이런 것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예산 자체가 이런 쪽에 막 투자가 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댐 공부 열심히 했고 나는 지금 저수지 공부 열심히 했다고 치면은 이런 것들에 함부로 내가 지금 도전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쪽을 날 누가 믿고 돈을 펀딩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공부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메카닉스, 역학을 이해해야지 내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이 다져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만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유튜브도 좀 살펴보고 공부를 할 때 좀 뒷부분, 챕터 뒤에 있는 거 아무도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공부도 해보고 관심 있게 좀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진로를 되게 많이 결정한다는 거죠. 이런 오프닝이 딱 났을 때 누군가는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느 기관에서 리서처가 돼가지고 뭐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회사에서 임원으로 막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CEO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막 회사를 스타트업 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뭐 하라는 공부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학점 뭐 B 나오고 B뿔 나오면은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취업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뭐 연구소를 간다든가 뭐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진로는 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걸 감히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마냥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진로를 검색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나서 내가 내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남의 의견이라든가 주위 환경에 보면서 떠밀려고 하는 거랑은 되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드리기보다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사실 이거는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요. 딥러닝 뭐 여러분들 뭐 다들 너무 아시죠? 왜 이게 중요한지는 아실 겁니다. 뭐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 드라이빙이라든 이런 것에 또 되게 많은 펀딩이 들어가 있고 사실 이제 뭐 머신러닝 안에 있는 거죠. 딥러닝이라는 건 어떤 그 하위 단위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쪽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코딩 같은 것에 돈이 많이 쏟아져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의 되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사실 이런 딥러닝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뭐 관심이 있을 만한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데서 하드웨어적으로 그걸 받쳐주기 때문에 머신러닝 시스템이 갑자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리서치라는 게 소프트웨어 발전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발전도 같이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밍할 때, 되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좋아할 때 나는 어떤 쪽에 조금 lower hanging fruit이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진로를 고민하는 데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러닝 한다고 해서 막 나는 컴퓨터 공학과로 전과를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분야가 커지면 동시에 다른 하드웨어의 어떤 분야도 같이 커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바이오라든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접착제라든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리소그래피 뭐 등등으로 가셔도 이런 딥러닝 연구 분야 안에서 분명히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망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야 속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대학교 공부하시는 시절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계속 고찰하신 다음에 그 자기의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데 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또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이런 딥러닝이라는 연구도 되게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DARPA, NIH 이런 얘기를 아까 들었지만 DOE, Department of Energy, 아까 에너지 그런 관련된 부서인데 여기에도 지금 2022년도에 아까 그 200조 이렇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한 뭐 7조, 뭐 8조 정도가 여기 들어간다고 보이는데 어떤 쪽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보니까 Advanced Scientific Computing Research, 뭐 컴퓨팅 어디 가나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땐 이런 Machine Learning, AI, Computation, 아니면 Automatic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 항상 그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도 뭐가 있는지를 조금 이렇게 잘 보면서 자기한테 좀 이렇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Basic Energy Sciences, Biological Environmental Research 등등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항상 이런 툴이라든가 사이언스라든가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돈들이 다 각각 부서에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예산이 편성되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앞으로 내가 어떤 진로라든가 분야 쪽에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른 얘기 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정부에서 혹은 한국 정부에서 돈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 혹은 전 세계에 있는 훌륭한 대학교에서 어떠한 조교수님을 뽑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수라는 직업은 한 번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tenure, 그러니까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이제 인정이 되면은 사실상 정년까지를 쭉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나와 이 학교 입장에서는 나와 20, 30년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동반자를 뽑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반자를 뽑는 데 있어서 아무나 뽑을 수가 없겠죠. 이 사람들을 뽑을 때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변화하는 이런 과학의 트렌드를 발맞춰서 잘 적용시켜주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어떤 리서처이자 에듀케이터를 뽑고 싶어 할 거고 그럼 더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더 선망되고 좀 더 앞으로 트렌디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쪽 분야에서 몸담을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뽑으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예상이 편성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걸 20, 30년 동안 같이 일할 수 있는 교수님들을 뽑는 미국 혹은 전 세계에 있는 유수 대학교에서 어떠한 조교수님들을 뽑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순위 매기는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실 저는 순위가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갖고 왔습니다. 2022년도 Best Engineering Schools 이거 아마 Grad School이 아니라 Undergraduate 포함인 것 같은데 엔지니어링 스쿨만 봤을 때 좋은 학교들을 이제 탑 8을 뽑아왔는데 뭐 MIT, 스탠포드, UC Berkeley, 칼텍, 카네기 멜론, 퍼듀, 뭐 미시간, 앤아버, 조지아텍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뭐 다 좋은 대학이고 이 외에도 지금 포함 안 된 너무너무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어떠한 교수님들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정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대가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모셔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구의 어떤 랭킹이라고 하는 거는 비단 학교의 랭킹이라는 거는 교수님 숫자가 몇 명인지 논문 숫자가 몇 개가 나오는지 펀딩이 얼마나
따왔는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수치가 정량화돼서 계산되는 건데 이것들은 규모에 따라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그랩 연구 같은 랭킹은 교수님들이 또 어떤 분들이 계신지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뭐 탑 8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냥 1, 2위 정도? 1, 2위 정도 MIT랑 스탠포드 정도만 같이 보면서 어떤 교수님들이 임용됐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MIT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메카닉스, 역학, 디자인 생산, 제어 로보틱스, 에너지, 오션, 해양,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신기하죠? 기계공학과인데 요런 것들은 좀 기계공학과스럽고 이런 것들도 좀 기계공학스러운데 와 이런 나노바이오,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렇게 딱 요것만 보면은 요것만 딱 보면 이게 뭐 기계공학과인지 화학공학과인지 사실 좀 애매한 그런 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사실 스탠포드는 더 웃겨요.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진짜 웃겼던 게 아예 여기는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 톱니바퀴 이런 그림도 없어요. 얘들은 딱 4개예요. Computational Engineering, Design, Human Health, Sustainability. 기계공학과에서 이런 sustainability라든가 human health, sustain이라든가 지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살기 위한 어떤 green energy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을 얘기해요.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systems, develop the sustainable low carbon emission. 그러니까 저탄소 정책을 반영한 그런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걸 반증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지면 열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예 카테고리 자체가 되게 브로드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계공학과의 성격이 앞으로 되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뉴턴이 거인의 어깨에 서가지고 세상을 멀리 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비록 국내에 뭐 어디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MIT라든가 스탠포드 같은 구글에 검색하면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인의 어깨에 서서 얘네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나마 내가 꼬꼬마인 입장에서 어떻게 진로를 선정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컴퓨테이션 엔지니어링도 되게 사실은 흔했어요. 왜냐면 AI라든가 이런 게 너무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하지만 이런 휴먼 헬스 서스테이너블리티라는 게 아예 대놓고 빵 박아놨다는 거는 열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국한하지 않겠다. 나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한 기계공학적인 지식, 메카니컬 관련된 지식이 쓰인다고 하면은 난 어느 누구라도 이걸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강한 가치관과 정책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조교수님들이 최근에 임용됐는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조교수님들만을 보는 게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왜냐면 정교수님들도 계속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더 선진적인 연구를 하실 테니까. 근데 조교수님을 뽑는다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조교수가 어떤 사람이 뽑혔는지 그리고 그 조교수가 어떠한 연구를 했었는지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MIT가 앞으로 어느 방향 쪽으로 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재밌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 졸리더라도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좀 졸리죠? 아무래도 이게 인퍼슨으로 좀 이렇게 대면으로 하면은 좀 좋은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집중이 흐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누워서 보든 뭐 딴 거라든 내가 생각할 텐데 요건 재밌습니다. 한번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해서 보고 싶다. 왜냐면 정부 부처는 좀 관심 없는데 이건 대학교잖아. 좀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MIT 기계과 조교수가 되게 많이 뽑혔어요. 아마 최근 5년 정도 뽑히는 모든 교수님들이 있을 텐데 키워드 자체가 ML, Machine Learning 항상 어디 가나 있고요. Biology, Robotics 이런 건 말을 안 해. 딥러닝, Machine Learning은 말을 안 해도 뭐 기계공학과뿐만 아니라 전자전기, 컴공, 뭐 화학공 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MIT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은 soft matter, material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게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기계공학에서 재료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왠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 보면 너무 좋은데 제가 몇 명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만 좀 소개하는 방식으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페서 고피나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임용이 되셨는데 이분이 뭐 하냐면요. DNA 오리감이라는 거래요. DNA 혹시 오리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리감이? 오리감이라는 건 뭐냐면 종이접기예요. 그 DNA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DNA죠. 그 뭐 이중나선 구조라고 더블 헬ix 스트럭처 그 DNA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셨어요. 모더나나 파이자 이런 것들이 다 mRNA를 다 리피드 파티클에 섞어가지고 백신 만들어서 나온 다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DNA라는 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미 실생활 속에 너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근데 이 DNA가 왜 기계과에 왔는지 정말 너무 놀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태까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반도체라든가 리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탑다운이라는 건 위에서 깎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재료를 만들 때, 뭔가 톱니바퀴를 만들 때 메탈 블럭을 하나 갖고 깎아서 금속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바텀업이라고 하는 건 3D 프린터처럼 밑에서 적층을 시키는 거죠. 아니면 밑에서부터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의 어떤 물체, 작은 어떤 나노스케일 물체를 바텀업 방식으로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핫한 키워드인데, 이걸 탑다운과 바텀다운을 적절하게 해석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퀀텀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large area meta surfaces, 이런 것들을 위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탑다운과 바텀업을 섞은 건데, 탑다운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리소그래피, 시각가는 방식인데요. 바텀업은 뭐냐면 여기서 DNA 오리가미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DNA 오리가미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전에 탑다운이라는 거 한번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요즘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에서 이빔 리소에 얼마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빔 리소그래피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는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해가지고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뭐 7나노냐 뭐 5나노냐 3나노냐 이렇게 싸우는 게 뭐냐면은, 이 규격을 균일하게 탁탁탁탁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균일하고 작으면 좋을수록 집적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를 포토 리소그래피로 쓰면 이 레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function of 이 웨이브랭스거든요. 파장이에요, 파장. 이거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파장이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애보다는 얘가 좀 세 보이지 않아요? 얘가 좀 세 보이죠? 뭔가 좀 세 보이잖아. 이 이유가 왜 파장이 에너지의 어떤 크기와 차이가 있고, 이 파장 자체가 큰 애가 있을 거고 이 파장 자체가 짧은 애가 있을 거란 말이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작은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포토 리소그래피를 썼던 시스템에서 자꾸 파장이 작은 걸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이빔 리소그래피 같은 걸 쓰면서 이렇게 뭐 22나노에서 이제 뭐 지금은 5나노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던 Extreme Ultraviolet이라서 EUV 같은 공정을 써거나 E빔 공정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요즘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셀프 어셈블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폴리머 같은 거를 잘 어떻게 만들면은 지네가 알아서 이렇게 씁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깎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어떤 대체제도 많이 나오고 뭐 임프린트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위에서 깎는 것들이 탑다운 방식이고, 이런 셀프 어셈블리 밑에서 지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DNA 오리가미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면은, 이 교수님이 이제 MIT 임용되신 교수님이 어느 랩에 있었냐면은, 이 버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그러니까 이 일렉트로 엔지니어링 쪽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나노 스트럭처 옵틱스를 연구하시는 PhD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로더먼트라고 하는 칼텍에 계신 교수님 랩에서 포닥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DNA예요. 이 DNA로 이런 스마일 같은 걸 만드세요. 이 DNA로 이런 어떤 그림도 만드시고요. 이 DNA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1시간도 당연히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길지만요. 제가 이 교수님 영상을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나중에 DNA 오리가미, 폴드 DNA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당장 공짜로 보실 수 있어요. 제 강의보다 수억 배 가치 있는 영상이니까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DNA를 잘 접어가지고 이런 툴 상자를 만들겠다는 건데,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이 프로페서 고베너스 교수님을 치면요, 삼성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살펴서 발표한 어떤 그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NA라는 게 결국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DNA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구조가 있는 거고, 뭐 ATGC 이런 식으로 특정 어떤 분자 구조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어떤 분자들끼리는 친하고 어떤 분자들끼리는 안 친하면은 내가 이거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꺾이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DNA를 꺾는다, DNA를 접는다 라고 해서 DNA 오리가미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고, 이 DNA 오리가미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 구조를 만든다든가 이런 스마일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삼각형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균일하게 작은, 이게 지금 나노 스케일이거든요. 작은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일렉트로닉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슬슬 해보게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용해서 또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광학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빛을 이렇게 쏘냐 이렇게 쏘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질이 다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폴러라이즈를 이렇게 쏘는 거냐 아니면 엑사이테이션을 이렇게 시키냐에 따라서 같은 평판 내에서도 이것들을 다른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스트럭처를 DNA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DNA가 스스로 접히게끔 우리가 엔지니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텀업 리서치와 그리고 툴박스, 그러니까 위에서 깎는 것들을 같이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은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는 만들 수 없었던 새로운 어떤 나노 스트럭처 혹은 더 미세한 공정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분을 인용을 한 것 같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엔지니어링의 디바이스가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는 프로페서 카를로스 포텔라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작은 나노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지금 스케일바가 안 나와 있지만 이게 하나의 정말 10나노, 20나노 머리카락이 한 뭐 몇 마이크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1000분의 1, 뭐 엄청 만분의 1 정도로 작은 어떤 이런 작은 아이들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태까지 이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뭐 3D 프린팅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 뭐 CNC 같은 거 가공해 보셨던 분인가 아니면 레이저 커팅 해 보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워낙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되게 작은 레졸루션도 잘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밀리미터라든가 마이크론 정도지 이거를 나노 스케일 정도로 끌어내리려면 사실 다른 방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봤더니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재료의 특성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메타 매터리얼이라고 합니다. 메타라고 하는 거는 형이상학적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상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매터리얼과 다른 성질의 매터리얼이 나노 스케일로 가니까 생긴다더라.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나노 스케일 단위로 작은 어떤 레솔루션을 갖고 있는 아이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엔지니어링적으로 엄착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우리가 환상을 갖게 되는 거고, 그쪽에 막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떤 교수님 밑에 있었냐를 봐야겠죠? 왜냐면 그분은 어떤 그 교수님 연구실 앱에서 박사를 땄고 그 이후에 포닥을 거쳐가지고 교수님이 임명이 됐으니까. 이 포텔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요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거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 나노 스케일 단위를 어떻게 만드냐면 네이처 매터리얼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abstract 그 앞에 있는 얘기만 좀 드리면요, 나노 아키텍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나노 사이즈의 건축 구조물이, 이런 디자인이 offers great opportunities, 뭔가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to achieve unusual properties, 여태까지 알고 있지 않았던 그런 unusual property를 준다는 거고, fabrication technique 같은 거를 요구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생각보다 최근입니다. October 2021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나왔던 Nature Materials에 나왔던 기사고, 요 내용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이론적인 게 이제 또 two photon polymerization이라고 얘기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혹시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라도 뭐 가축표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단 레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제 교수님 밑에 있었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줄리어스 크리어라고 하는 교수님, 칼텍에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줄리어스 크리어 교수님이서 레벨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오메디컬 매터리얼스, 멀티펑셔널 매터리얼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갖고 있는 매터리얼스, 에너지 스토리지, 메타 신테시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게 에펠탑 같이, 아이펠탑, 그러니까 에펠탑처럼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노 스케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50 마이크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 마이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50 마이크론, 요게 거의 머리카락 하나의 두께라고 대충 보시면 돼요. 되게 작은 건데, 이 안에 지금 수많은 격자 구조가 있죠. 이 수많은 격자 구조가 결국 나노 스케일 단위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매크로 스케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건축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형식을 본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걸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부서지죠. 왜? 뭐 디펙이 있고 거기 결함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돼가지고 응력 집중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응력이 되면은 뭐 범미세스니 트레스칸이 이런 거 배워가지고 부러진다는 걸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고체역학이라든가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이유가 뭐냐면은 기계공학,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데, 기계공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응력을 해석하지만 재료 입장에서 파괴가 되는 건 사실 디펙 때문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물질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긴 같은 걸 던지면은 딱딱딱딱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어쩔 수 없이 엔트로피의 문제 때문에 그게 생기는 것처럼, 어쨌든 모든 물질은
디펙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디펙이라는 거는, 결함이라는 거는 커지면 커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런 매크로 스케일에 대한 물질의 성질은 그런 디펙에 되게 많이 디펜던트해요. 하지만 이 물질이 나노 스케일로 들어가서 이게 되게 작아지면 아무래도 디펙에 대한 영향이 조금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기는 어떤 변화가 뭐냐면은 이렇게 아이플타워 같은 거를 누른다고 쳐도 이 아이들이 탄성 있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플타워를 위에서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나노스케일을 누르고 있어서 이걸 쭉 눌러가지고, 지금 뭐 물질 자체가 이게 뭐 고무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의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라티스 형태로 안에 이제 포러스하게 아주 구멍이 빡빡 뚫려있지만 이렇게 타면 이게 탄성적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게 뭐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이제 PNAS 이제 연구가 주제가 이제 소개되어 있는 거고, 교수님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 논문을 제가 안 갖고 오긴 했지만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이 교수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총알 같은 걸 쏩니다. 총알 같은 걸 쏴서 임팩을 얼마나 업솔브 하는지 뭐 이런 같은 공부를 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페서 라만 교수님인데, 이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인공 근육을 만듭니다. 인공 근육을 만드는데, 이거 또 근육 바이오라고 하니까 좀 기계공학과에서 바이오가 왜 나오지라는 얘기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근육이 움직이는 원리는 나노 단위로 나오면은 뭐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근육이 수축 이완하면서 뼈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수축 이완하면서 뼈를 움직이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디자인 3D 프린트로 어떤 몰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셀 컬처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포를 배양시켜가지고 그걸로 근육을 만들 수 있다면은 결국 근육과 똑같은 어떤 인공 컨트롤 모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액추에이터, 바이올로지컬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갖고 오면요, 이게 좀 영상이라서 좀 보이지 않을 텐데 요거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빛을 쏘면요, 딱딱딱딱딱딱 쏘면 이게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띡띡띡띡 움직이는, 이게 지금 이게 근육이라는 거죠. 이게 3D 프린트 몰드에서 제작된 근육인 거고, 이게 빛을 쏘면 쏠수록 이렇게 똘레똘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드는 영상 같은 게 논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CAD, 여러분들이 쓰는 퓨전 360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다 하실 겁니다. 뭐 퓨전 360니 아니면 뭐 NX니 카티아니 이런 거 다 하실 텐데, 그것만 공부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 갖고 뭔가 이렇게 몰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화합물을 섞고 이렇게 뭐 온도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뭐 배양을 시키면은 이렇게 뭐 세포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의 어떤 인공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관심 있으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몰드에다가 이제 근육을, 그러니까 세포를 배양시켜가지고 그 세포가 과학적인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좀 얘기를 해봤을 때 기계공학과의 이 MIT 기계공학과에 임용되어 있는 교수님들은 머신 러닝, 매트리얼스, 로보틱스, 바이올로지 이런 식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제가 지금은 매트리얼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머신 러닝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틱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매트리얼스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얘기들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뭐 워낙 많이 아실 테니까 제가 일부러 얘기는 좀 안 했고요. 어쨌든 이런 특성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요번에 배운 내용은 뭐냐면,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운 내용은 뭐냐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기계,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전자전기,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화학이라고 하는 이 과의 카테고리라는 게 점점 융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융합적인 인재니 이런 것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떠들어댔던 얘기긴 한데, 이게 실제로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계공학과라는 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야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에서 메카닉스라고 하는 건 사실 역학적인 힘을 공부하는 학문, 피직스를 공부하는 학문인데, 이 기계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의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전자전기는 이런 어떤 전자기기 같은 게 머릿속에 있고, 화학이라고 하는 건 뭐 합성이라든가 이런 게 머릿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 개가 이제 점자 섞여서 앞으로의 어떤 이런 기어라든가 앞으로의 이런 모터라는 거는 이런 어떤 molecules라든가 액체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MIT 그런 교수님들의 어떤 연구 분야를 보게 되면은 결국 인공 근육을 만들어서 누군가는 로보틱스로 그걸 컨트롤하고, 누군가는 그걸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칩을 DNA로 만들고, 그리고 나노매트리얼스를 갖고 정말 생각할 수 없던 그런 프로퍼티 갖고 뭔가를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electronic device, 새로운 형태의 어떤 machines, 영화 속에서만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기계들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생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interdisciplinary라고 하는 리서치가 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메카닉스라는 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저수지를 공부한다든가 댐을 공부한다든가 구조물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저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기계공학도로서.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요 위에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투스텝도 아닙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메카닉스라는 어떤 전공 역량이 있는 상태에서 on top of that 뭔가를 넣어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이 됐든 바이오가 됐든 케미스트리가 됐든 나노가 됐든 여러 가지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어떤 선도하는 미래의 어떤 그 트렌드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강한 메카닉스를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이제 과학을 주도할 수 있는, 혹은 과학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애플 같은 데서도 제가 최근에 애플에서 나왔을 때 하이어 된 사람이 뭐 했냐면은 몰레큘러 시뮬레이션, 뭐 MD 했어요. 그 사람 MD 했는데 피직스 디파트먼트에서 MD 했는데 그래서 MD 왜 뭐 했냐면 뭐 할 거냐면 접착제 뽑는 사람 뽑았는데요. 접착제를 하는 사람이 왜 MD를 하냐, 몰레큘러 다이내믹스에서 분자구조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이 했거든요. 왜 그걸 뽑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되게 융합적이고 뭔가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뭐 갤럭시 폴드라든가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 다 작아지고 그러면은 그럼 나노 디바이스 같은 데서 열을 어떻게 빼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열 전달 같은 거 금속에서 뭐 수박에 냉장고에 수박을 넣어가지고 이게 차가워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노 스케일에서 정말 어떻게 열을 빼내는지 그런 공부를 하시는 사람이 회사에서는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거창하게 뭐 과학적인 트렌드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메카닉스 플러스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공시 채용에서 상시 채용으로 바뀌는 어떤 대기업의 어떤 채용 트렌드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하셔야만 취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실 가치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고 있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고 있고 NCS 하고 있고 뭐 네카라 쿠베니 이러면서 뭐 부트캠프 들어가서 뭐 코딩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좋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계기사 시험 공부를 할 때 이거 푸는 거 알 줄 아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인강이라든가 학원 같은 거 들어가지고 1년 내내 이거 공부하고 딱 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학교에서 하는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한 2달 만에 필기 같은 거 딱 끝내버릴 수 있다. 이러면 너무 좋죠. 이러면 자격증 따면 너무 좋고 이런 것도 잘해가지고 논리 있고 회사 들어가면 좋죠. 다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공부를 안 하고 시험 기간 때 그냥 시험 기간 때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시험 대충 봅니다. 그럼 대충 50%는 맞으니까 그럼 B뿔은 받거든요. 그럼 그렇게 졸업을 합니다. 근데 막상 졸업을 할 때 보니까 기계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네. 왜냐면 그게 가산점이 있으니까.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몰랐던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사람들이 한두 달 바짝 해가지고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붙는 건 오케이. 다만 아무것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뒤늦게 이걸 공부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 낭비하는 친구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될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기계기사 자격증 뭐 이런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냉동공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커리어에 3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커리어가 이런 어떤 흙 속에 자라는 식물과 열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 커리어의 3요소를 제가 멘토링 할 때 이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셔야지 내가 앞으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좋아하네, 저런 상황에서는 저게 안 맞네, 난 이걸 하는데 좀 더 열정이 있고 난 이거 할 때 좀 더 재밌어,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가치관을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학부 인턴 같은 걸 하면서 대학원 같은 것도 경험해보고 아니면 랩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보고 하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좋아하는데 저런 일들을 안 좋아하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익혀보고 한번 체험해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회사를 들어간다고 할 때 나는 어디 가서 이걸 경험해봤어요 라고 하면은 뭐 그걸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가 그걸 경험해봤다고 해서 네가 그걸 잘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때까지 공채라든가 여러분들 자소서를 쓴다든가 이력서를 쓸 때는 회사에서 어떠한 인재를 좋아하냐, 뭐 인재라는 표현도 좀 쓰면 없겠지만 어떤 지원자를 좋아하냐를 보면은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왕이면은 네가 자격증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외국인들과
외국인들과 같이 뭐 서울 투어를 해주는 그런 뭐 경험을 해봤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네가 진짜 영어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경력으로,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인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뭐 토플이 990이에요 이러면은 뭐 누가 봐도 그럼 또 영어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 지원자를 선택을 할 때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 경험에 의한 경력도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이러면은 서울대학교를 휴학하고 자퇴를 하면 그냥 서울대학교를 다녀봤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고, 서울대학교를 잘해가 졸업을 하면 서울대학교 졸업증이 있는 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가 서울대를 나왔든 네가 토익이 990이든 이게 뽑아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잘하지 않네, 생각보다 영어를 잘 못하네, 실력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의 3년을 뭐라고 보냐면은 경험과 경력과 실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일단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뭔가에 대한 경력을 쌓고, 혹은 경력을 인정을 받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받은 거 바탕으로 해서 내가 실력을 진짜 쌓아야지 내 진로라든가 내 어떤 이 분야 속에서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학생들이 사실은 이쪽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이미 많이 막혀버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탓하게 되죠.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정말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늦었다라고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별로 늦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먼저 한 다음에 경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실력을 쌓는 게 되게 커리어로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진로에 있어서 바로 대기업에서 시작을 하는지, 아니 뭐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실력을 쌓고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누가 더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커리어의 3요소를 잘 고민을 해보고 나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진로를 좀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많은 학생들이 어떤 성공 하나만을 바라보고 다 같이 달려드는 현상을 보면서 좀 아니면 안타까워요. 사실 이렇게 하나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모두가 달려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경쟁이라는 게 불가피하고 1등부터 360등까지 쫙 등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럼 1등부터 10등까지는 해피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뭐 뒤에 있는 분들은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울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개인적으로도 별로 안 좋죠. 360명이 한쪽 방향만 막 달려가서 보면은 1등부터 360명까지 등수가 정해지지만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정의는 되게 많이 정의할 수 있거든요. 꼭 하나만의 성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공기업 하나만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사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내가 꼭 내가 꼭 중국집만 차려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햄버거, 뭐 KFC도 있고, 그리고 뭐 분식집도 있고 냉면집도 있고 고깃집도 있어야 사실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 다양성이 더 인정되고 각각의 어떤 분야와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사회적으로도 풍요롭고 그 사람이 좀 더 인생을 해피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60명이 다 한쪽으로만 달려들어가서 1등부터 360등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서 360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좀 더 풍요롭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한국의 어떤 대학의 어떤 내용들을 좀 보면서, 그리고 미국은 어떨지, 미국의 정부와 대학은 어떨지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이런 분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고민이 있을 때 그걸 들어주시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말 비대면으로 옛날에는 불가능했었지만 지금은 되게 가능해졌죠.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와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관심 많이 갖고 아까 얘기했던 커리어의 3요소 있죠? 이런 경험과 경력과 실력을 잘 쌓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졸업을 하셔서 사회에 각각 필요한 인재가 꼭 되셨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특강을 마치고요. 혹시 질의응답 있으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같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강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게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유익한 내용도 많았고요.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뭐 소감을 조금 적긴 했는데, 이거보다는 우선 그 학생분들의 질문을 먼저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몇 학년이세요? 이제 1학년 아, 1학년 2학기 이제 막 지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1학년 2학기시구나. 공부하는 거 많이 힘드세요? 예, 좀 이제 이번 이제 2학기 막 들어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7과목 수강을 한번 넣어봤는데 아 그렇구나. 너무 힘드시겠다.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약간 의욕만 앞서가지고. 그렇구나. 저도 사실은 특강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하는 건데 오랜만인데 혹시 뭐 내용이 너무 어려웠나요?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그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엄청 전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이제 기계 제어 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특강을 그러니까 이쪽 분야로 이제 들어본 거는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아예 이제 세미나 같은 걸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예, 아, 막 이제 뉴스란다. 이제 뭐 이제 TV에서나 이제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인문학 계열 강의는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쪽에서 많고 이제 그리고 막 이런 기계나 이런 공학 계열로 따져도 이제 무슨 건축공학이나 이제 그런 쪽이나 이제 좀 가끔 이제 TV 같은 데서 이제 자주 노출되는 편인데 이제 기계공학은 완전 이제 노출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데 이제 거의 그냥 문외한 수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모르는 정도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개발이 돼가고 이제 또 연구가 어느 식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몰랐는데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조금 쌓은 것 같아서 이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좋은 피드백이 되었던 것 같고 내용이 혹시 어려웠나요? 아니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처음 접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이제 익숙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게 낫죠.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신기하죠. 막 이런 것 원래 생각했던 그런 기계 이미지랑 많이 다르지 않았나요? 그죠. 약간 이제 언제나 항상 생각했듯이 이제 기계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이제 밖에 나가서 기계라고 딱 첫인상을 얘기하면 이제 다들 그 그치, 막 얘기하죠. 이렇게 드릴 같은 거, 망치 같은 거 두드려고 막 네. 할 것 같잖아요, 그쵸? 밴딩 그냥 서 이제 같은 거 무조건 하고. 기름 뿌리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이런 쪽에 기계도 있다. 기계 제어 공학이 맞아요. 이런 쪽으로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지금 방금 대화하신 학생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저는 제 역할을 충실하게 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 UC 버클리 기계공학에서 박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구실은 재료과임에서 화학과임 교수님 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불안했냐면은 콜스웍은 완전히 기계공학과예요. 근데 연구 자체가 너무 재료과 화학과다 보니까 불안한 거지. 내가 이게 기계공학자인가? 뭐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재료 쪽인가? 그래서 되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두루두루 아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저도 공부 더 많이 해서 강의도 많이 찍고 이렇게 저도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건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뭐 그런 상담 같은 걸 교수님한테 받으면요. 교수님께서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럭키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계과의 트렌드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 너는 되게 지금 운이 좋은 거지 그걸 나쁜 거라고 보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게 경험해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스트레스예요. 남들처럼 그냥 똑같이 가면 되는 길을 굳이 이렇게 특이하게 가가지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막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민을 한 거예요. 2년, 3년, 4년 매번 할 때마다 내가 연구하는 주제는 너무 좋은데 내가 기계과로서 기계공학도로서 내가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왜 기계공학과 특히 대한민국은 이렇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기계과의 미래라는 게 제가 그 교수님한테 특강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뭐 그때 딱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몇 달 만에 딱 나온 그런 고민이 아니라 정말 몇 년간 제가 고민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과연 기계과의 정체성이 뭘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MIT라든가 스탠포드에 임용되어 있는 조교수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저도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내가 틀렸던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는 기계과랑 거리가 먼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이 기계과랑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얘기해 주셨던 학생분께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납땜하거나 어떤 그런 기계가 아니라 이런 어떤 기계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해하셨다면은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자신있게 좀 의견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스마일민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기계공학도가 외국에서 취업하는 건 어려울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의 기계공학과는 조금 인기가 없는 과긴 사실이에요. 미국에서의 기계공학과는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좀 인기 많은 과는 컴공, 통계, 아니면 화학, 화공 뭐 이런 쪽이 좀 더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쪽에 이제 회사들이 많으니까. 뭐 컴공이나 통계 쪽이 많죠. 근데 기계공학도가 외국에서 취업하는 게 어려울까요? 전혀 안 어려워요. 사실은 어디 기계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요즘 뭐 전화기가 뭐 지구 있다 이러지만요. 생각해보면 어딜 가나 기계공학은 다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하는 게 어렵거나 하는 거지 내가 그만큼의 역량이 있으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내 과가 이렇다, 내 분야가 이렇다는 것 때문에 지레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내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기만하면 안 되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의 면밀하게 본 다음에 내가 자소서를 쓰더라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취업하는 거 어렵진 않지만 평소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트렌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인류가 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금 주의 깊게 본 다음에 그걸 잘 반영해서 지원을 하시면요 취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잘 안 되니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만 일단 드릴게요.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주셨냐면 복합적인 공부가 되게 필수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너무 대화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메카닉스와 이런 어떤 머신러닝, AI, 바이오, 케미스트리 등등의 어떤 역량이 쌓여가지고 이제 연구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공부를 개념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간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연하게 외우거나 막연히 뭐 공식을 외우거나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고체력학에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쳐도 정말 그냥 그 외워서 막 하고 막 처짐각도 이렇게 외워가지고 막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무엇인지 어떤 건지를 딱딱딱딱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역학을 끝내놓고 이 머신러닝,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쉽게 배울 수는 있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딱딱딱딱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큰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라든가 어떤 조직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게 쉽게 유연하게 바뀌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학원을 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검색을 안 하셔서 그렇지 너무너무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소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일단 컨셉이라도 익숙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한 거냐 안 익숙한 거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뭐 파이자니 모더나니 왜 백신 안 갖고 오냐 막 이러면서 막 욕하지만 당장 여러분들은 파이자나 모더나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물론 알 필요는 없죠. 그냥 내가 건강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뭐 BT나 MT나 바이오테크놀로지라든가 나노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중요해진다라고 치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파이자랑 모더나가 좋은 거지? 왜 얘네들이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왔지? 뭐 정부에서는 도대체 이거의 백신을 수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 그리고 어쨌든 이 mRNA라고 하는 아이들이 셀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장치가 필요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했지? 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써서 넣었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의 영역 같은 걸 되게 넓혀주는 거고 내가 몰랐었던 나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 옛날에 막 뭐 탄단지니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니 뭐 포도당이니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 너무 싫었어. 막 좌심방 우심실이 내가 알게 뭐야 난 심장이 뛰면 되지 뭐 이러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지를 고민하면서 이게 기름 나노파티클 안에 넣으면 이게 뭔가 잘 전달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쪽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그런 개념적으로 공부했던 메카닉스에다가 얹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필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인 필드를 주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융합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장 여러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들은 필수적이에요. 왜냐면 자소서에 여러분들 내용을 쓰잖아요. 근데 자소서에 그냥 아무 얘기나 막 쓸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한 사람만이 그런 고민에 대한 얘기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민만 자소서에 쓴다고 해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한 걸 바탕으로 경험을 한 거라든가 그거에 관련된 경력이 있어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1, 2학년 때부터라도 이런 고민을 빨리 해야지 3, 4학년 때 관련되는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세미나 같은 거 참석하는 거라든가 여러분들 뭐 유튜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험과 경력이 잘 조화돼서 자소서를 써야만 그게 이제 회사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인사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가춘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게 제가 자랑한다고 가춘표를 왜 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지어준 별명이라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께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드리려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매일 이렇게 신경은 못 쓰지만 딱 금요일 정해진 시간 몇 시간 동안만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방에 와가지고 다양한 얘기들 좀 들어보시면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좀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정보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정말 길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공 교수님 강의를,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는 들었었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듣기는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고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가끔 그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기술, 현재 지금 어떤 기술이 뜨고 있고 어떤 게 곧 뜰 거고 쇠퇴하고 있고 쇠퇴에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술이 뭔지 이런 보는데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10개 중에 제가 아는 게 한두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저의 전공이 아니면 다 알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그럼 정말 기계과의 트렌드는 어떨까라는 것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뭐 당장 내년보다는 5년, 10년 뒤를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것은 정말 기계과는 안 하는 게 없다.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기계과가 깡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평생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 가지 일만 계속 할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자주 바뀌거든요. 5년 지나면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10년 있다가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데 결국은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업 듣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술들이 유망한지 또 어떤 기술들이 투자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갖고 또 학교 공부가 아닌 추가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강의 특강 들으신 모든 분들의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익한 시간 너무 시간 내주셔서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참여해주신 학생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한국은 10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아침 5시예요. 그렇죠. 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강의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너무 좋았고 용기 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많이 오십시오. 가춘표 그 유튜브 채널 보시면 금요일날 밤 10시마다 맨날 만나요.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면요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공짜니까 같이 얘기 나누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가춘표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